예,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9시 25분까지 약 80여 분 동안은 신년 특집 토론 뉴스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화두를 의제로 올려서 한국 사회를 진단해 왔는데 2016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죠. 특히 야당이 좀 갈라서면서 4월 13일 20대 총선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딱 100일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를 넘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간 합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 신년 토론은 큰 틀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진행 손석희 의원께서 정의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당원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뭐 당의 입장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비평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제 나왔고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냥 탈당은 아니고 신당 창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탈당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절차지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거를 원래 지방선거 전에 그 당시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새정치연합 시절에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그때. 예. 그때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하지 말고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우선 그런 아쉬움 하나 있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동기나 신당 창당 동기가 뭐든 별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객관적인 실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또는 뭐 중도개혁 노선 또는 진보 뭐 등등을 표방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 국민들의 지지 흐름을 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성향이나 여러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 거대 양당 사이의 중간지대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로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있는 우리 서선거구제 또는 대통령 결선투표도 없는 이 선거제도 속에서 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너무 적게 대표된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이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진짜 대변하는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대 양당이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어필해서 거기 안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인식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새 정치는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익히 보던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적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양당 사이에 위치를 잡은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된다든가 바뀐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까? 예,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인정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 예,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이 중간지대에 생기는 두 거대 양당의 정당의 중간지대에 생기는 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이 신당이 실제 선거에서 총선에서 기존의 두 정당이 을 지지하던 유권자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흡수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이제 그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의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80석 또는 개헌 추진선인 200석까지 가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보다 더 의석이 내려가서 과반이 붕괴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능성이 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뭐 새 정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신은 새 사람이 하면 새 정치다. 뭐 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한 지 지금 몇 년 안 되고
뭐 책임을 지고 국가 운영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정치가 1987년 현행 헌법체제와 선거제도가 성립된 이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6번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리더가 매번 바뀌고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35%까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바꿔봤지만 또 어떨 때는 4당 체제, 3당 체제, 양당 체제 온갖 걸 다 해봤지만 정치 안 바뀌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불신을 받는 이유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봐요. 사람의 문제도 있으나.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의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측면도 있긴 있으나 그걸로 정치가 바뀌기로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 정치는 안 바뀌는 겁니까? 저는 영원히 바뀌기 바뀔 수 어렵다고 없는. 봐요. 한마디로. 예, 이런 식으로는요. 이제 지금 전현정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우리 정당의 역사, 우리 정치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저는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정치를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를 잘 몰라요. 대화를 좀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아니 뭐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선 이제 김재원 의원님 여유 있게 계신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표정 관리 해야죠.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부추기고 그러면서 저게 별거 아닐 거라는 식으로 좀 그 외연을 줄이고 이 전략을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새누리당 당직자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은 자꾸만, 새정치연합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저게 분열주의자다. 당이 성립할 근거가 없다. 노선이 불확실하다. 개인적인 야망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덜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이 정치인의 강점이 어딨냐? 이 사람이 뭐가 새로우냐? 이걸 보면 여러 이제 뭐 연구 논문을 봐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교할 때 안철수 의원이 확실한 강점을 가진 대목이 이른바 무당층, 정치 무관심층 또는 심지어 정치 냉소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합칠 때는 민주당하고 합칠 때는 민주당의 기반 위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정치 무관심층, 정치 냉소층 여기까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프로젝트를 한 건데 잘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히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점이 있긴 한데 독립해서 당을 해서 얼마큼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약간은 이 탈당을 해서 창당해 나가는 과정에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 무슨 양당제가 좋다, 3당 체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13대 국회 때는 4당 체제였고요. 그다음에 민자당 합당하고 나서 14대 국회 때는 양당 체제였고요. 15대 때는 자민련 3당 체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3당 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17대 이후에 양당 체제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당 체제. 진보정당이 조그맣게 있는. 예. 13대부터 19대까지 정치가 바뀌었나요? 정치가 바뀌었다 아니다. 새 정치다 아니다.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아니다. 민생 정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양당 체제냐 다당 체제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현행의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정당 지형 속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양당, 3당, 4당 체제가 된들 이 적대적으로 여야가 적대적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대결해 나가는 이 정치는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저는 이제 중간은 없다고 봐요. 이 민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넘겨다 볼 수 있는 선까지 가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과반이 무너지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안철수 신당은 여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될지, 정치 노선이 어떻게 될지, 그럼 어떤 사람이 모일지가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당의 아직 실체나 어떤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이 안 변해서 우리 정치가 안 변하는 것도 커요. 예컨대 역사교과 와서 국정화 하려면 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 토론도 좀 해야죠. 국회에서도 토론 안 하고 청와대 청부 입법해가지고 그냥 법안 내놓고 1.1핵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냐 마냐 이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정점 법안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법이 다 통과가 됐고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일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 대화해서 좀씩 양보하고 하는 건데 되겠어요. 이게 그 점 지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180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싶은데 마침 소위 야권 분열이 좀 일려 다 야구도로 가니까 예. 지금은 이제 표정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용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무성 당대표는 또 독려하기 위해서 180석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갈등 관계 이것이 이제 확대 증폭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둘 사이에 확전되는 양상으로 세력 간 세력 다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권 분열로 인지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탄핵 역풍 때도요.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36%였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8%요. 13대 대통령 선거 때 87년도에 1로 3김이 출마했을 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였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봐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서. 지금 이번에 뭐 한일 간에 무슨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보면 한 35% 지지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와요. 이게 저는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최소 지지율 36%를 한다고 할 때 수도권 110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분열 프레임에 걸려서 서로 경쟁하는 이 구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2를 먹어요. 새누리당이요. 수도권 100%. 서울, 인천, 경기에서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동기가 뭔지 전 잘 몰라요. 뭐든 상관없어요. 정치는 현실의 권력을 다투는 게임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낼 때가 되게 많고 이번 총선이 그리 될 가능성이 한 7대3 비율 이상으로 있다 저는 봐요. 사자가 말하기가 좀 곤란할 텐데. 그게 이제 말씀하시죠. 표현을 뭐 반문재인 정서 이제 그것만 그렇게 있는 거 얘기하시니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못마땅할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정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새정치연합으로 합치기 전에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으로 합쳤을 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가버리고 지금 이제 당명 바꾸고 지금 혁신을 좀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혁신안 11차까지 해서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당헌 당규 거의 싱크로율이 90% 돼요. 그러면 10년 전, 12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당의 당헌 당규를 12년이 지나서 복원하는 게 혁신이라고 돼 있다는 거는 그 12년 동안 얼마나 후퇴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거는 단순한 반문재인 정서만이 아니고요. 사실 솔직히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새누리당 아니에요? 지역 패권 정당이잖아요, 거기서. 거기 지방의회에서 하는 공천 행태며 지방의원들이 줄 서는 거며 국회의원들한테 그 안에서 돈봉투 돌아다니는 거며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택의 권리도 없이 맨날 2번만 찍었는데 2번 찍어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역에서 완전 기득권 정당처럼 군림하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 이런 그 2번 당, 제가 이제 이름이 하도 바뀌었으니까 2번 당이라고 할게요. 2번 당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여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처절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아니, 원래 선거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나라 운영을 맡아서 해오던 분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 기본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못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른바 유권자 유동성이라 그래서 그 비율, 그게 개념이 이제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집권 정치 세력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옮아가는 정도. 이거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낮아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극도로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선호가 딱 고정돼 있는 유권자가 많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역시 선거는 기존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예. 잘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역시 기본이 된다고 봐야죠. 예.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그냥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갖고 쫓아내고 이런 시국이에요, 지금. 그래도 1등이에요, 새누리당. 전 슬퍼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은 4등 쫙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 예.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근데 다만 그냥 말로 좀 하자고요. 말로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 나라를 위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나와서 이런 거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요 물어보고 그럼 들어보고 그건 좀 감안해서 좀 반영할게요. 이렇게 국가 운영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헬조선 뭐 교과서가 잘못돼서 청년들이 나라 떠납니까? 기성세대들이 이 모양으로 나라 만들어 놓고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자들끼리만 싸우잖아요. 예. 야당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은 스피커가 작아서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 질러도 보도도 안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주목 많이 받는 큰 당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도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또 야당 하세요. 뽑아주면 여당 하고요. 예. 그렇게 마음 비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저는 총선에서 저절로 뭐 연대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이 판단이 올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용기 내서, 이기고 지고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겁먹거나, 이제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 용기 냈어요. 자,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누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충분히 대변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어필해서 거기 안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인식하는 거고요. 예. 다만 이것이 새 정치는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익히 보던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적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 양당 사이에 위치를 잡은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혁신이 된다든가 바뀐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까? 예,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인정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 예,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이 중간지대에 생기는 두 거대 양당의 정당의 중간지대에 생기는 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이 신당이 예. 실제 선거에서 총선에서 기존의 두 정당이 을 지지하던 유권자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흡수하냐에 따라서 예. 새누리당이 이제 그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의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80석 또는 개헌 추진선인 200석까지 가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지금보다 더 의석이 내려가서 과반이 붕괴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능성이 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의 대승을 거둘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뭐 새 정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신은 새 사람이 하면 새 정치다. 뭐 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한 지 지금 몇 년 안 되고 뭐 책임을 지고 국가 운영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정치가 1987년 현행 헌법체제와 선거제도가 성립된 이후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6번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리더가 매번 바뀌고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많을 때는 60%, 적을 때는 35%까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바꿔봤지만 또 어떨 때는 4당 체제, 3당 체제, 양당 체제 온갖 걸 다 해봤지만 정치 안 바뀌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불신을 받는 이유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봐요. 사람의 문제도 있으나.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의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측면도 있긴 있으나 그걸로 정치가 바뀌기로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 정치는 안 바뀌는 겁니까? 저는 영원히 바뀌기 바뀔 수 어렵다고 없는. 봐요. 한마디로. 예, 이런 식으로는요. 이제 지금 전현정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 때 우리 정당의 역사, 우리 정치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해요. 저는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정치를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를 잘 몰라요. 대화를 좀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아니 뭐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선 이제 김재원 의원님 여유 있게 계신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표정 관리 해야죠.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부추긴 어떤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누리당이 안 변해서 우리 정치가 안 변하는 것도 커요. 예, 근데 역사교과 와서 국정화 하려면 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 토론도 좀 해야죠. 국회에서도 토론 안 하고 청와대 청부 입법해가지고 그냥 법안 내놓고 1.1억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냐 마냐 이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정점 법안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법이 다 통과가 됐고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대통령이 마치 국회가 일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 대화해서 좀씩 양보하고 하는 건데 되겠어요. 이게 그 점 지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180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싶은데 마침 소위 야권 분열이 좀 일려 다 야구도로 가니까 예. 지금은 이제 표정 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용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무성 당대표는 또 독려하기 위해서 180석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어떤 갈등 관계, 이것이 이제 확대 증폭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둘 사이에 확전되는 양상으로 세력 간 세력 다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야권 분열로 인지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탄핵 역풍 때도요,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36%였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8%요. 13대 대통령 선거 때 87년도에 1로 3김이 출마했을 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이 36%였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봐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서. 지금 이번에 뭐 한일 간에 무슨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보면 한 35% 지지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와요. 이게 저는 새누리당의 최소 지지율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최소 지지율 36%를 한다고 할 때 수도권 110개 정도 되는 선거구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분열 프레임에 걸려서 서로 경쟁하는 이 구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2를 먹어요. 새누리당이요. 수도권 100%. 서울, 인천, 경기에서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동기가 뭔지 전 잘 몰라요. 뭐든 상관없어요. 정치는 현실의 권력을 다투는 게임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낼 때가 되게 많고 이번 총선이 그리 될 가능성이 한 7대3 비율 이상으로 있다 저는 봐요. 사자가 말하기가 좀 곤란할 텐데. 그게 이제 말씀하시죠. 표현을 뭐 반문재인 정서 이제 그것만 그렇게 있는 얘기하시니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못마땅할 거예요. 근데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정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새정치연합으로 합치기 전에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으로 합쳤을 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가버리고 지금 이제 당명 바꾸고. 예,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9시 25분까지 약 80여 분 동안은 신년 특집 토론 뉴스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화두를 의제로 올려서 한국 사회를 진단해 왔는데 2016년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죠. 특히 야당이 좀 갈라서면서 4월 13일 20대 총선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딱 100일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를 넘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간 합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 신년 토론은 큰 틀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진행 손석희 의원께서 정의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당원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뭐 당의 입장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비평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제 나왔고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냥 탈당은 아니고 신당 창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탈당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절차지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는 거를 원래 지방선거 전에 그 당시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새정치연합 시절에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그때. 예. 그때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 하지 말고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다. 우선 그런 아쉬움 하나 있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동기나 신당 창당 동기가 뭐든 별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제 객관적인 실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또는 뭐 중도개혁 노선 또는 진보 뭐 등등을 표방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 국민들의 지지 흐름을 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의 성향이나 여러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 거대 양당 사이의 중간지대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로 좋든 싫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있는 우리 소선거구제 또는 대통령 결선투표도 없는 이 선거제도 속에서 이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너무 적게 대표된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이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진짜 대변하는 정당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저게 별거 아닐 거라는 식으로 좀 그 외연을 줄이고 이 전략을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새누리당 당직자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저게 분열주의자다. 당이 성립할 근거가 없다. 노선이 불확실하다. 개인적인 야망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자리를 잡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덜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이 정치인의 강점이 어딨냐. 이 사람이 뭐가 새로우냐. 이걸 보면 여러 이제 뭐 연구 논문을 봐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교할 때 안철수 의원이 확실한 강점을 가진 대목이 이른바 무당층, 정치 무관심층 또는 심지어 정치 냉소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합칠 때는 민주당하고 합칠 때는 민주당의 기반 위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정치 무관심층, 정치 냉소층 여기까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프로젝트를 한 건데 잘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히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점이 있긴 한데 독립해서 당을 해서 얼마큼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약간은
이 탈당을 해서 창당해 나가는 과정에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 무슨 양당제가 좋다, 3당 체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13대 국회 때는 4당 체제였고요. 그다음에 민자당 합당하고 나서 14대 국회 때는 양당 체제였고요. 15대 때는 자민련 3당 체제였고요. 그다음에는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3당 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17대 이후에 양당 체제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당 체제, 진보정당이 조그맣게 있는. 예. 13대부터 19대까지 정치가 바뀌었나요? 정치가 바뀌었다 아니다, 새 정치다 아니다,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아니다, 민생 정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양당 체제냐 다당 체제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현행의 선거제도와 정치 환경, 정당 지형 속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양당, 3당, 4당 체제가 된들 이 적대적으로 여야가 적대적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대결해 나가는 이 정치는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저는 이제 중간은 없다고 봐요. 이 민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넘겨다 볼 수 있는 선까지 가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과반이 무너지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안철수 신당은 여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될지, 정치 노선이 어떻게 될지,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일지가 매우 유동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당의 아직 실체나 어떤 지금 혁신을 좀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혁신안 11차까지 해서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때 당헌 당규 거의 싱크로율이 90% 돼요. 그러면 10년 전, 12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당의 당헌 당규를 12년이 지나서 복원하는 게 혁신이라고 돼 있다는 거는 그 12년 동안 얼마나 후퇴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거는 단순한 반문재인 정서만이 아니고요. 사실 솔직히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새누리당 아니에요? 지역 패권 정당이잖아요, 거기서. 거기 지방의회에서 하는 공천 행태며 지방의원들이 줄 서는 거며 국회의원들한테 그 안에서 돈봉투 돌아다니는 거며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택의 권리도 없이 맨날 2번만 찍었는데 2번 찍어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역에서 완전 기득권 정당처럼 군림하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 이런 그 2번 당, 제가 이제 이름이 하도 바뀌었으니까 2번 당이라고 할게요. 2번 당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여준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처절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아니, 원래 선거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나라 운영을 맡아서 해오던 분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 기본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못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른바 유권자 유동성이라 그래서 그게 개념이 이제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집권 정치 세력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옮아가는 정도, 이거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낮아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극도로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선호가 딱 고정돼 있는 유권자가 많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역시 선거는 기존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예. 잘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역시 기본이 된다고 봐야죠. 예.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그냥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